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입니다. 지은이는 정신과 전문의 한성희, 출판사는 메이븐, 333쪽 16,000원입니다. 특별판 1쇄 발행은 2020년 8월 1일입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 여자에서 엄마가 되는 것, 엄마에서 다시 나로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게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우리는 역할 변화에 따른 전환점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어느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고리를 끊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세계를 깨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자녀에게는 독립이고 부모에게는 상실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잘하려 애쓰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 그러느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딸아, 만약 누군가 너에게 여자의 미덕을 이야기하고 모성을 운운하며 우리네 어머니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거든 귀를 닫아버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해라. 그래야 중심을 잃지 않고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뭐든지 잘하려는 욕심을 버려라.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미국의 극작가 조 쿠더트는 말했다. 당신은 남의 사랑을 꼭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도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알게 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당신을 결코 떠나지도 않고 당신이 잃어버리지도 않을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일이 삽질이다. 그런데 과연 세상에 헛된 일이라는 게 있을까? 전문가란 자기 주제에 관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을 이미 저지른 사람이다. 지금은 삽질이 손실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삽질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겠다면 일단 뭐든 해봐야 한다. 세상에 쓸모없는 일이란 하나도 없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삽질이 훗날 또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른다. 40이 넘어서 데뷔한 후에 1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긴 소설가 고 박완서 선생은 말했다. 인생은 과정의 연속일 뿐 결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해보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는 경험이 당장의 과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언가를 시도해본 경험, 그 씨앗이 뒤늦게 40살이 넘고 50이 지나서 꽃을 피울 수도 있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일수록 쉽게 일어선다. 반대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만을 배우면 결국에는 일어서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자기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자기 안에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감정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흐르도록 바라봐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정서적 여유이고 마음의 탄성이다. 마음도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 쉬어줄 필요가 있다. 자기 영토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기꺼이 문을 연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며 더욱 부강해진다.
그런데 영토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일수록 문을 꼭꼭 걸어 잠근다. 그러는 동안 나라는 더욱더 가난해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 즉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이 상황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부탁도 잘한다. 반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지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부탁을 잘 못하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는 일에 너무 인색해지지 말자. 기꺼운 마음으로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으면 좋다. 예스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대답은 대부분 예스다. 표면적으로 거절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 더 나아가면 자신이 비난당하고 거절당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의 저변에는 상대에게 자신의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다. 즉, 부당한 대우에 화가 나지만 그것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활화산처럼 모든 분노가 분출될까봐 두려워서 그 감정을 꾹꾹 누르는 것이다. 공격성은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본능적 속성이다. 공격성이 있어야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이때의 공격성은 파괴적 공격성이 아닌 자기 보호의 공격성, 즉 건강한 자기 주장이다. 거절은 타인의 의지와는 다른 나만의 뜻이 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자신이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없는지 상대에게 알리는 일이다. 소설가 김훈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작당해서 나를 욕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니놈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니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닐 거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거룩해지는 일 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딸아, 김훈처럼 세상이 너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좌절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냉소로 자신을 무장한 사람은 그저 제자리만 맴돌 뿐이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냉소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상황을 바꿀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 빅터 프랭클은 또한 인간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안다면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단단한 개인주의란 세상에는 나도 있고 타인도 있음을 존중하면서 나 개인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킨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이지만 절대 타인의 삶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나의 소중함을 지키는 삶이다.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는 그의 책 행복한 이기주의자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를 먼저 사랑하라.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30살쯤에 진료실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소연했다. 매 선택의 순간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사실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선택의 자유는 저주가 되기도 한다. 하나를 선택할 때 버려야 하는 대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성공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을지 몰라도 행복은 그 선택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다. 안타깝게도 20살이나 30살 때 하는 선택이 최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선택지를 따지고 계산하겠다고 뛰어드는 것만큼 무모한 일도 없다. 누구도 모든 대안을 검토한 뒤에 선택하지 못한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다. 너무 많이 생각하면 오히려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말이다. 안전한 길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결국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중요한 것은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주부냐 워킹맘이냐가 아니다. 내가 그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했느냐 하는 점이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긴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사람만이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자기만의 내공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교육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는 일이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상수와 변수부터 구분하는 것이 좋다. 바꿀 수 없는 외부 요인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수의 부분이다. 그런 것들은 그냥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그리고 난 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변수에 집중해야 한다. 변수를 쪼개고 쪼개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스트레스에 짓눌려 압도당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 부끄러움이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사회적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다. 마치 자신은 무대에 선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는 관중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비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일이 우선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 40년간 정신과 의사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사회적 성공과 인정,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은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에 따라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각자 가진 기질을 바탕으로 어떻게 노력했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이 결정될 뿐이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이가 성공했을 때 그가 유난히 똑똑하거나 남다른 재능을 타고났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에게 성공이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찾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그들은 기꺼이 실험하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종종 실패를 겪지만 이 과정에서 좌절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 두려워만 하던 실패를 막상 해보니 그것이 생각보다 별게 아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조각으로 분할해서 첫 조각부터 시작하면 된다.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한 중견 화가가 있다. 그는 아무리 지친 날이라도 캔버스에 점 하나라도 찍고서 하루를 마감한다. 대작도 차근차근 찍은 점들이 모여 탄생하는 거라며 그는 자기가 쉼없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을 설명했다. 눈치 보지 말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살아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 한다. 그래야 인생의 후회가 적다. 그래야 세상 탓, 남 탓을 안 할 수 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나는 딱 3일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말한다. 첫째 날에는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둘째 날에도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셋째 날에도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결혼 전에 남자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결혼 후에 그는
당신과 이야기하기 위해 신문조차 내려놓지 않는다. 나라는 자기 개념은 과정의 산물이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삶은 달라진다.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몸이 분주해지고 바쁘면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해서 잡념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모든 일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필요는 없으며 행복의 기준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의 느낌에 있다.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부로부터의 목표 설정. 자신을 끝내 번아웃의 지경까지 몰고 가는 완벽주의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전환이다. 번아웃의 개념을 창시한 정신과 의사 허버트 프루덴버그도 이 점을 강조했다. 그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목적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어려운 과제에 도전했다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경험 자체가 사람을 단련한다고 했다. 반대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노력했다면 안타깝게도 그 경험은 사람을 단련하지 않는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 중에 작은 시련에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이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가 누구보다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다. 불교에서는 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두 개의 화살로 나누어 설명한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가 내게 욕설을 내뱉었다고 해보자. 당연히 불쾌감이 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화살이다. 살아가는 한 언제라도 맞을 수 있는 화살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분노해서 상대를 미워하고 죄책감이 든다면 두 번째 화살을 맞은 거다. 이 화살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내가 나에게 쏜 화살이다. 이 두 번째 화살은 피해갈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화살을 맞은 순간 그냥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거다. 화를 우는 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틱나타는 말했다. 우리는 화라는 아기의 어머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아기를 품에 안고 어르는 어머니의 에너지가 생긴다. 화를 품에 끌어안은 채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도 충분하다. 나는 정말 신기하게도 호흡만으로도 분노는 제법 가라앉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것,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을 쫓느라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오징어잡이 배는 밤바다에 환하게 불을 켜서 오징어를 유인한다. 심해에 사는 오징어들은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빛인지 죽이는 빛인지도 모른 채 홀리듯 배 주변으로 모여든다. 사람도 오징어와 마찬가지로 그게 자기를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도 모른 채 욕망에 이끌려 무작정 그 대상을 향해 돌진할 때가 있다. 그것은 유행하는 옷이나 전자제품, 고급 승용차일 수도 있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되기도 한다. 라캉은 지금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욕망하는 것인가 라고 물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보다는 보이는 나로 살도록 훈련되어 왔다. 나 자신의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맞춰 살아왔던 것이다. 자신의 참 모습은 탐구해보지도 못한 채 말이다. 인생의 끝에 가서 덜 후회하려면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해 봐야 한다.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분명할수록 삶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올라간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갓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견해가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가리는 소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몇십 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가보면 학창시절 미모로 주위 사람들의 시샘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친구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해 세월 앞엔 장사가 없구나 하며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학생 때는 평범해서 눈에도 띄지 않던 친구들이 곱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해 보는 이를 놀라게 만들기도 한다. 그 차이는 과연 뭘까? 코코 샤넬은 20살 때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50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적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그 말뜻을 깨달았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힘들다고 투덜댈 때마다 인생 별거 없다, 재밌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어쩌면 어머니는 살수록 어려운 게 인생이지만 그럴수록 삶의 재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게 아닐까. 목차를 읽겠습니다. 프롤로그. 30년 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챕터 1. 세상에서 가장 아껴야 할 사람은 너 자신이다. 세상과 자아에 대하여. 못된 딸이 되라. 울고 싶으면 울어라. 눈물샘이 마를 때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란 없다. 조건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에 대하여. 내가 나를 돌보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 상처투성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는 법. 잘 부탁하기, 잘 거절하기. 지나가는 일들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말기를. 어설픈 이기주의자가 아닌 단단한 개인주의자로 살아갈 것. 챕터 2. 모든 일을 잘 하려고 애쓰지 말 것. 일과 인간관계에 대하여. 좋은 직장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안전한 길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 아무도 너에게 슈퍼우먼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40년 동안 일하며 배운 것들. 소심해 보이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완벽주의자보다 경험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회사라는 조직에서 여성이 성공한다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챕터 3. 어떤 삶을 살든 사랑만큼은 미루지 말 것. 사랑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살든 사랑만큼은 미루지 마라.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남자를 만날 때 꼭 기억해야 할 니체의 질문. 섹스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결혼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다. SNS가 외로움까지 치유해 주지는 않는다. 존중과 예의로 대하는 사람만을 사랑할 것. 챕터 4.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은 그냥 쉬게 둘 것. 감정에 대하여. 자존감. 사랑받는 일에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울. 우울은 무너진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라는 신호다. 불안. 지금 불안하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다. 시기심. 누군가 너를 시기한다면 그만큼 네가 성공했다는 뜻이다. 피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신으로. 분노. 발끈하지 말고 더 우아하고 단호하게 표현할 것. 독립. 엄마를 떠나 어른으로 살아갈 너에게. 챕터 5. 너무 서두르지 말 것. 그리고 천천히 뜨겁게 살아갈 것. 인생에 대하여. 더 이상 부모 탓하지 마라. 인생의 마지막에 덜 후회하고 싶다면. 오래 보고 싶은 친구가 된다는 것. 돈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돈 때문에 울게 되는 날이 온다. 40 이후의 아름다움은 라이프 스타일로 결정된다. 삶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진짜 공부.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화는 우는 아기와 같다. 이 말을 들으면서 아기가 울었을 때 그리고 아무리 달래도
우는 걸 멈추지 않을 때 더 화가 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엉뚱한 생각이 잠깐 났었는데요. 다음번에 화가 날 때 정말 우는 아기를 달래듯이 제 마음을 그렇게 한번 달래보려고 시도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제가 찬물로 샤워를 한 지 3주째 됐습니다. 지금 거의 3주 다 됐는데요. 처음 한 2주 동안은 정말 밤에 씻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3주째 찬물로 샤워를 하니까 가장 좋은 점이 무엇보다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샤워를 할 때, 그리고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제 몸에서 정말 활발하게 혈액순환이 되는 게 느껴지고, 뭔가 뿌듯하고 아주 작지만 묘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5분 정도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살덩어리가 제 살이 아닌 것 같고, 마치 생선을 만지는 것처럼 차갑고 낯선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한 10분, 20분 정도만 지나면 온몸에서 후끈 열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밤마다 샤워를 할 때 지금은 기대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책에 보니까 차가운 겨울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것이 우울증 환자에게 특효였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왜 겨울만 되면 북극곰 수영대회라고 해서 한겨울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그런 대회가 있죠. 예전에 저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 걸까 너무 궁금했는데 찬물로 샤워를 하면서부터 처음으로 나도 북극곰 대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울할 때 찬물로 샤워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손발부터 먼저 적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몸의 중심부로 물이 닿게끔 하셔야 되겠죠.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분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그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찬물 샤워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